안녕하세요. 황준이라고 합니다. 예일에서 박사는 안 했고요. 예일 중학교에서는 건축 석사만 써요. 요새는 이런 거 정확하게 얘기해요. 무대 세팅이 뭔가 평생 저질러 과오를 고백하는 것 같아요. 되게 흥미로운 상황인데, 그래서 오늘 저 이 중요한 모임에 첫 번째 발화자로 이야기를 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는 현역, 실무하는 현역 건축가로서 제가 비평을 얻고하고 있지도 않고, 특히나 이제 여기 대부분은 순수미술과 관련된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건축은 많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관련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다른 분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를 초대를 하신 것은 아마 평상시에 어떤 약간의 지적인 교류가 있기도 했지만, 오히려 저같이 좀 이해관계가 없는, 그리고 약간은 충분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사람에 입에서 오늘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그냥 이야기로만 제 시간을 메꾸려고 했어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 30분인데, 통상적으로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보통의 경우는 30초당 한 컷 정도의 슬라이드를 준비하는 것 같아요. 오늘 30분짜리는 제가 한 60컷 정도의 슬라이드를 갖고 왔었을 그런 경우인데, 이번에도 좀 그렇게 해볼까 하다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한번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 시각 자료를 가지고서 발표를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청중들이 보이잖아요, 제 눈에. 근데 그 자료가 어떤 자료가 지금 화면에 떠 있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굉장히 달라지는 걸 많이 느껴요. 시각을 갖고 있는 선정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거에 의지하지 말고 그냥 말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얼만큼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인 시각적인 그런 자료 없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지, 또한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또 그걸 얼마나 몰입해서 또 잘 받아가실 수가 있는지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말로 때우는 30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처음에 건축과에 가게 됐을 때, 한번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작품이 이 세상에 대한 비평일 수 있을까? 비평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많은 작품들이 그런 맥락에서 설명되죠. 그러니까 피카소, 게르니카 같은 게 대표적인 경우인 것 같아요. 인간의 자동성을 고발한다든지, 어떤 의미에서는 작품이지만 상당한 수준의 비평 행위가 공감되는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사회에 나와서 건축가 생활을 하면서 계속 같은 질문을 던져봐요. 그렇다면 건축은 사회에 대한 비평 행위일 수 있을까? 그거는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왜 자신이 없냐면, 생산의 단계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책상에 앉아서 도면을 그리고 구성하고 모형을 만들고 그럴 때는 분명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현실이 돼서 이 세상에 던져지면 너무나 우리를 포위하는 우리의 일상의 한 부분이 되버리니까, 이게 어디까지가 소위 비평적 행위고 어디까지가 그냥 현실의 일부인지 구별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건축이 갖고 있는 이런 거대한 일상성,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알랭드 보통 같은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죠. 당신이 좀 슬퍼져야 건축이 눈에 들어온다. 정말 경험적으로 많은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건축을 하나의 비평적 거리를 갖고 보기 위해서는 건축이 놓여있는 그런 일상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이거를 좀 분리해주는
지적인 노력이 좀 필요한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내가 좀 슬픔을 보게 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를 왜 불렀을까라는 거에 대한 제 생각인데, 그러니까 분명히 결과로서의 건축물은 그렇게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가 좀 모호한 것이지만, 그것을 만들고 있을 때는 분명히 어떤 일련의 비평적인 사고의 흐름이라는 게 건축가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눠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책을 한권 들고 왔는데, 이게 건축 형태를 말하다라는 책이에요. 그 저자가 이제 라파엘 모네오라는 스페인 건축가인데, 혹시 그 이름을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그 사람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고, 모든 분야에 다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프랑크 게리나 무슨 자아학이분이 되는 거 아시죠? 근데 라파엘 모네오는 일반 분들은 많이 모르시지만 건축계에서 공부하고 이렇게 건축을 정말 좋아하면서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뭐 모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순수 미술 쪽으로 따지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굳이 예를 들자면 로니 홈 같은 작가 아닌가 싶어요. 미술계에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대충 잘 모르잖아요. 이분이 이제 저희 업계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론과 현실, 실무를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잘 요구하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유명한 건축가들,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강의 같은 거 들어보면 영감을 많이 주긴 하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사고가 체계적이고 뭔가 굉장히 어떤 짜임새 있는 생각을 한다는 느낌 사실 별로 안 들어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이렇게 막 저지르는 능력이 훨씬 더 다가오는 경우가 많고, 이 사람은 사실 절반은 흑자 같은, 그러면서 작품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테마가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축 창작에 있어서 자의성과 단위성에 관한 것이고, 이 책을 읽다가 저도 다시 한번 그 생각을 해보면서 그것을 여러분과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네오에 대한 얘기는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계속 좀 돌아오기로 하고요. 자, 자의성과 당위성은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기는 한데, 어떤 의미일까 생각을 해보면, 자의성은 뭐죠? 그냥 저한테 정의를 내려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그냥 하는 거. 다시 말해서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근거를 확보해야 될 필요도 없고. 예를 들면, 내가 시를 썼는데, 하늘에 떠가는 구름이 양떼 같아요. 그렇게 해서 시를 썼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죠. 그거를 왜 구름을 보고 양떼 같다고 생각했냐. 그걸 밝힐 필요도 없고. 혹은 내가 무슨 소설을 썼는데, 꿈에 대해 몇 대 조상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한 거를 듣고서 썼다. 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술을 먹고 한 잔 술의 영감에 뭐를 그렸다. 혹은 원로 예술가가 늙음하게 젊은 애인이 생겼는데 그 애인이 지금까지는 파란색만 썼는데 한번 빨간색도 좀 써봐요 해서 썼다. 그래갖고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자의성이라고 그냥 편하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맞은 강의성은 좀 골치 아프죠. 왜냐하면 이거는 따라붙어오는 게 많은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하고 싶어서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고 설명이 필요한 건데, 미술 역사에서 정확하게 미학이나 미학 이론이 언제부터 나왔는지 잘 모르지만, 그런 이론이 나오는 것도, 이 사람들이 뭔가를 계속 저지르고 있는데, 이 뒤에는 뭔가 설명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누군가가 궁금해서 그런 거를 하기 시작했을 거고, 현대로 들어오면서는 이 당위성의 근거가 되는 것들이 굉장히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제일 대표적인 거. 오로지 당위성의 집합체처럼 여겨지는 거. 과학이 이런 거죠, 과학. 철저한 인과관계에 의해서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고, 그걸 설명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이제 가치를 부여하는 것보다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종류의 예술을 평가할 때 역사적 가치가 있다. 혹은 사회의 어떤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냈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다른 엄청난 당위성의 근거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소위 실용이죠. 실용. 쓸모가 있냐 없냐. 그런데 이제 어떤 종류의 청가들인지 간에 인간이 하는 행위는 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을 것인데 진작한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순수 미술이라고 하는 것일수록 자의성이라는 것이 소중할 것이고 순수 미술에서 벗어날수록 자의성보다는 다른 것들이 많이 더 중요해지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이 라파엘 모네의 책에서는 이 건축에 있어서 자의성의 좋은 예로서 그리스 건축 양식의 한 예를 듭니다. 이게 코린티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세한 설명은 안 드리겠는데 그 이전에 원래 여러분들이 옛날에 뭐 서양 미술사 같은 거 들으셨던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 도리아식 오더와 이오니아식 오더라는 것도 좀 있었는데 코린티안 오더 좀 나중에 생긴 거예요. 일설에 의하면 뭐 파르테논 신전을 구축했던 건축가가 만든 거다 그런 말도 있고 그런데 이게 기원이 뭐냐면 적어도 이 책에서 설명하시면은 누가 죽었나 그랬는데 그 무덤에다가 누가 이렇게 바구니를 하나 갖다 놨는데 그걸 모래에 갖다 놓으니까 그 밑에서 풀이 자라가지고 풀이 이렇게 바구니를 덮은 현상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떤 천재적인 건축가가 보고서 이거를 기둥에 우리가 주드라고 그러는데 그 장식으로 쓸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이게 비주얼이 한 장 있으면 여러분 금방 이해되시는 거지만 그냥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들으세요. 그래서 이제 라파엘 모네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전에 도리아식이나 이오니아식 모델은 그리스 신전은 도로 지었지만 그 지붕 구조는 목구조였기 때문에 목구조의 이런저런 형상에서 이런 것들이 유래되었다는 상당히 구조적인 당위성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있으나 코린티안 오더는 그쪽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 무덤 위에 놓여진 무슨 바구니와 그것을 감싼 그 나뭇잎 이거는 전혀 다른 소위 말하는 외부의 레퍼런스를 갖고서 건축의 요소를 삼았다는 것 이것이 자기가 보기엔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면서 이제 근현대 건축에 굉장히 많은 현상마저도 심지어는 모든 것이 다 건축이 될 수 있다. 건축이 되기 위해서는 꼭 기능적인 것에서만 근거를 찾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구조공학적인 것에서만 근거를 찾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 다 건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 왔던 일련의 건축가들이 있다. 그것을 주장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모네어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예를 드는 인물 중에 이 역시도 굉장히 저희 업계에서만 좀 알려져 있는 분이지만 피터 아이젠맨 같은 사람은 절대적인 기하학의 조작만 갖고 건축이 될 수 있냐 이런 걸 또 우리한테 보여줬었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려운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저도 이제 가끔 대학교 같은 데 무서 이제 기말 크리틱 같은 거를 가요. 그러면은 요새는 많이 그런 학생들이 없어졌어요. 요즘은 학생들이 좋게 말하면 세련됐고 나쁘게 말하면 어디서 본 걸 해요. 근데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제 동기들도 그래서 어떤 친구들이 있었냐고 이런 거예요. 어린이를 위한 시설을 설계하면서 건물의 형상이 또 어린이를 닮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열심히 설계를 하고 갖고 오면 대부분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골적으로 얘기는 안 하시지만 이 길로 안 가는 게 좋겠다. 다른 정보를 한번 고려해 봐라. 라든지 건축가 안에서도 뭐 설계가 아니라 구조부가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별로 좋은 평가를 못 받는데 라파엘 모네오식으로 얘기하면 그래도 된다는 거죠. 뭐든지 다 건축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아이디어가 발화해서 최종적인 결과물이 이르는 과정에 수많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그때 정말 좋은 건축가들은 그 단계를 거치면서 수많은 비평적 사고를 하는 것 같아요. 생각의 출발은 아까 나쁘지 않아요. 이것은 당연히
소위 건축적인 어떤 것을 당위성으로 생각을 연관시켜야 되고 세련화시켜야 되고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소위 제가 말하는 건축 창작의 과정인데요. 그래서 뭐 우리가 소위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근대주의라고 하는 거,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거는 적어도 건축에 있어서는 이러한 자의성에 의해서는 당위성을 굉장히 강조했던 그런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근대주의적 입장에서 만약에 방금 얘기했던 어린이를 위한 시설을 설계한다고 한다면 어린이의 형상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일단 어린이 행위를 관찰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 살아가야 되는 교육받아야 되는 환경에 대한 굉장히 정성적인 그런 과학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사이트, 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적절한 공법을 갖고 이걸 구현해야 되는 굉장히 일련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에서 설명을 하려고 하지, 거기다 어떤 형태에 관한 선언적인 자기의 자의식을 부여한다든가, 자의성을 부여하는 건, 그건 해서는 안 되고, 그건 좋은 근대주의 작가는 그걸 안 한다라고 일반적으로 되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거기에 100% 동의는 안 해요. 여기서 이제 자의성, 다의성을 얘기할 때 굉장히 좋은 비교의 대상이 되는 게 아까도 언급했듯이 건축과 순수예술인 것 같습니다. 서로에 대한 좀 교차하는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건축가인 제 입장에서는 순수 예술가들이 저 높은 올림푸스 산의 정상에서 우리를 조금 내려다보고 있다는 느낌 많이 받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보면 건축은 초기부터 건축 창작에 있어서 당위성이라고 하는 건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걸 인정을 하기 시작했던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에 관해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기록이 로마 시대의 한 비트루비우스라는 건축가로서 건축 14라는 책인데 거기서 건축의 3대 요소를 이미 구조, 기능, 미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 정의는 사실 지금도 상당히 유효해요. 근데 거기서 미 정도를 빼는 구조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당위성의 세계인 거예요. 특히 구조는 그 당위성 중에서 어떤 당위성이냐면은 이건 자연법칙의 당위성이죠. 자연법칙을 거스르면 법이 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기능은 그러니까 인간의 세계에 대한 인간 경험과 승모의 당위성이고 그런데 이제 순수 예술가들이 생각하기에는 자의성이야말로 예술을 예술되게 하는 것인데 여기서 아예 초기부터 이 당위성이라는 걸 전제로 들어간 건축은 제가 보기 본격적인 분리는 르네상스 시대부터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만 좀 심하게 얘기하면 게 악마한테 영혼을 파는 존재들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우리 조선시대의 문인 화가가 교화서 화면을 바라보는 시각에 준하는 정도의 그런 시선을 사실 느끼게 되는 현실인데요. 근데 항상 현실은 또 이 역설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저도 주변에 가깝게 지내는 순수 예술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친구가 몇 년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네들끼리 모이면 건축가를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유가 세 가지인데 첫째, 크다. 그러니까 뭐 건축가 입장에서 이렇게 단칸방을 설계를 해서 지었다고 하면 그거는 절대로 큰 건축물이 아니죠. 근데 그거 조각이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큰 거잖아요. 두 번째는 비싸다. 그러니까 뭐냐면 애지간한 건축물을 하나 지으려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아무리 싸도 몇 천만 원에서 몇 억대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데 심지어 거기에 땅값 뭐 이런 거를 포함하고 앞으로 내야 될 세금 뭐 이런 거 다 생각하면 뭐 수십억짜리 프로젝트는 아주 흥미로운 거예요. 그냥 동네에서 흥미로운 연립주택 이런 거 다 수십억짜리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수십억짜리가 나중에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돼서 결과적으로 수십억짜리 되는 거 말고 만들 때부터 수십억짜리 작품을 만들어내는 예술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보면 비싸다 이건 뭐 충분히 알아볼 수 있고 세 번째가 재밌는 건데
전부 다 퍼블릭 디스플레이를 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작가들이 자기 작품이 이런 갤러리가 아니라 소위 이렇게 길바닥으로 나오려면 그분들 표현에 의하면 여우등갑을 몇 번 해야 되는데 건축가는 이 초짜 초년명 건축가들도 지면 무조건 다 길바닥에 나와 있으니 퍼블릭 디스플레이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건축이 참 부럽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치렀어야만 될 때가 있지. 왜냐하면 우리는 자의성을 상당히 속박받은 상태에서 창작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순수예술 예술하시는 분과 건축가들이 교차하는 시선이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생각들 좀 챌린지하는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제 관찰에 의하면 순수 예술도 요즘에 들어서 점차 건축가들하고 사고방식이나 창작을 하는 태도가 비슷해지고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거대 프로젝트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가가 자기 돈으로 캔버스를 사서 자기 돈으로 산 물감을 가지고 자기 집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를 막을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적어도 이걸 창작하는 순간 이 사람은 거의 100%에 준하는 자의성의 자유를 누리고 일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같은 이유에서 원고지, 뭐 요즘에 이제 키보드에서 어떤 소설이나 시를 창작하고 있는 작가를 그 창작의 순간에 옆에서 회방을 놓거나 개입을 할 수 있는 거는 가족 아니면 숨치는 것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건축가는 아니었어요. 우리 처음부터 아니었고, 이 예술가들도 자기 작업의 프로젝트가 규모가 커지면, 그래서 덩치가 커지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퍼블릭 디스플레이를 하는 단계가 되면, 점점점 우리하고 일하는 방식도 유사해지고, 사고방식도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그분들도 일단은 PT 해야 돼요. 다른 예술가들이랑 경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작업의 존재 이유를 이것은 나의 자의성의 덩어리야만 갖고 사회를 설득시킬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이제 끌어오는 거예요. 외부의 레퍼런스들. 어떤 우리 역사의 어떤 한 부분을 건드리는 이야기를 끌고 오고,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가치를 담고 있는 담론들을 끌고 오고, 그래서 이런저런 사회 운동하고 결합된 예술 작품들도 많이 만들어지죠.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건축가들에 비해서 우리는 창작의 순간에 절대적인 자율성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은 희박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든지 여러분이 이 생각에 챌린지를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제 관찰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수많은 건축가들, 우리나라 같은 소도시, 외국 같은 거, 맵비바 아니나 무슨 그런 영국에 있는 작가들 실제로 일하는 거 들어보면 이건 프로덕션이에요. 사장님들 같아요. 이렇게 보면 자기가 스튜디오에 있는 시간 별로 많지 않아요. 자기는 스케치하고 구상하고 주로 기획자로서 많이 역할을 하고 실제 엑스큐션을 하는 거는 저는 프로덕션 팀이에요. 건축가랑 뭐가 다르요? 우리도 그렇게 일하는데 우리는 수천 년을 그렇게 일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챌린지하고 싶은 내용은 결국 뭐냐면 이 자의성과 당위성의 길한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어떻게 보면 창작이 그 본질 자체에 있는 것이라기보다 창작을 하고 있는 과정, 환경, 이런 변수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제가 던지는 것이고요. 자의성과 당위성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그냥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누구나 알기 쉬운 그냥 전통 건축, 제가 아까 소개하셨지만 좀 한옥 작업도 좀 하는 사람인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옥에 보통 마당에 나무를 잘 안 심어요. 혹시 아세요? 한옥 마당에 나무를 원래 안 심고 우리나라는 원래 후원을 잘 받는 나라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요.
어떤 설명이 있느냐? 한자에서 그 기원을 찾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국집 마당이 있으면 여기 이제 입구자 같은 모양이 드는데 거기다 나무목을 그리면 곤란하다고 할 때 곤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 거다라는 설명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집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 문자의 세계라는 외부 에프스를 그냥 가져다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건데 저는 학업 작업을 하는 사람입니다만 그런 거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워요. 저는 현대 건축가, 현대 건축가 입장에서 한옥을 하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게 아니고 한옥은 처마가 깊은 집이잖아요. 그 색이 어두워요. 실내로 들어가면. 그렇기 때문에 햇볕이 마당에서 바우스 돼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어두운 집. 그래서 한옥 마당에는 잔디도 잘 안 심어요. 또 한 가지는 한여름에 맨땅, 아무도 안 심겨져 있는 맨땅이 뜨거운 햇살을 받으면 거기 공기가 데워져서 이제 상승기류가 생기고 후원은 그늘져 있는데 거기는 막 나무도 심고 하거든요. 거기 음해. 그러니까 거기는 당연히 공기가 낮으니까 대청마루를 앞에 두고 기온차가 생기면 기압차가 생기고 그래서 바람 불지 않는 날도 대청마루가 바람을 불게 하는 자연형 에어컨디셔닝의 원리가 여기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게 저 같은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인데 뭐가 옳으냐?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한테는 후자가 옳은데요. 이렇게 설명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수긍은 해요. 근데 그 설명을 좋아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맞아, 나무, 입구자에다가 나무를 쓰면 곤자가 된다. 사실 굉장히 비과학적인 설명인 것 같지만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분명히 매료되는 측면이 있어요. 이 현상을 건축으로 다시 현대 건축을 끌고 오면 어떤 현상이 있는 것 같냐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희 분야의 대가들이 언론이나 대중을 상대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의외로 자기 건축의 존재의 이유를 당위성에서 찾지 않습니다. DDP, 저기 동대문에 있는 거, 그거 뭐 설계한 사람 잘 알겠는데 그 양반이 이렇게 얘기한 거 들어보면 그게 전시장이잖아요. 이건 기본적으로 전시장으로서 이런 미덕이 있다는 얘기는 한마디가 안 돼요. 실용적인 얘기는 빠져있어요. 뭐로 설명하냐? 한유의 풍경이라는 우리가 잘 이해도 못하는 굉장히 어떤 그 수상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 건축을 설명했고 우리는 뭔지 모르게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왜 동대문의 그 투어에 한유의 풍경이 들어가야 되는지 사실은 당위성을 갖고 설명하기 힘들지만 그 자의적인 생각의 세계가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인 거대 도시 서울이 엄청난 돈을 부어서 그런 거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가서 거기서 전시하는 거고 우리가 곧 그 건물에 익숙해지겠지만 아직도 지금은 현재 보면 전시하는 것들이 어설퍼요. 그 공간을 어떻게 잘 이용하는지 아직 우리가 모르는데 바로 그러한 것들마저도 어떤 의미에서는 좀 가치로운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좀 정리할게요. 요즘 제가 계속 갖고 있는 생각은 그거예요. 다시 한번 자의성의 가치에 대해서 눈을 뜨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도 제 사무실을 유지하고 제가 제 건축가에서 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축주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 건축주들한테 이것은 나의 정신세계를 온전히 담고 있는 하나의 창작물이라고 얘기해서 이게 될 거라는 순진한 생각도 없고 심지어는 세가적인 대가들도 프랭게리 같은 사람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어마어마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알게 돼요. 제가 깨닫게 되는 생각은 결국 모든 창작이 그렇겠지만 특히 건축 창작이야말로 자의성을 생각의 중심에다 놓은 채 그걸 끊임없이 당위성으로 포위해 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보다 보면은 결국은 현대의 작가들, 이 시장 경제에 노출되어 있는 현대의 작가들 중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그만 화풍의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그냥 이 소설이나 이런 걸 정말 그런 작업을 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심지어 그런 분들조차도 저희가 이름을 날려야 되겠다든가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작가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을 텐데 대부분의 작가들은 결국은 '굉장히 현명한 이중 게임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세상을 상대로는 당위성의 얘기를 어느 정도 해주면서도 자기 마음속에는 이 자의성의 세계를 계속 유지하고 이거 하든지 죽이지 않고 키워나가야 되는 그 아주 어떤 데서 보면 처절한 게임을 계속 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책 한 권만 다시 소개를 하면, 이거는 저 정영문이라는 작가가 쓰신 어떤 자기의 세계라는 책인데요. 한 1분 오버하겠습니다. 구절 하나 읽어드릴게요. 좀 길어요. 정확히 말하면 말할 수 없이 크게 느껴지는 두통이 적어도 말하기 어려운 정도로는 가라앉았고, 나는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무릎에 통증을 앓고 있는 대리석 동상들이 있는 경험과, 얼굴을 찌푸린 채로 치통을 앓고 있는 대리석 동상들이 있는 경험과, 위궤양을 앓고 있는 대리석 동상들이 있는 경험과, 허리에 두 손을 얹은 채로 요통을 앓고 있는 대리석 동상들이 있는 경험과, 극심한 현기증에 시달리는 대리석 동상들이 있는 경험과, 이명으로 고통받는 대리석 동상들이 있는 경험과, 기절을 하는 대리석 동상들이 있는 경험과, 뇌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대리석 동상들이 있는 경험과, 동상에 걸려 사지를 절단한 대리석 동상들이 있는 경험과, 목류병을 앓고 있어 밤이면 좌대에서 내려와 공원안을 배회하며 다니는 대리석 동상들이 있는 공원도 만들어냈는데, 그 사이 두통은 사라져 있었다. 자, 이거를 들으시면 혹은 읽으시면 여기서 무슨 당위를 위한 노력이 느껴지세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정신을 고양해야 되겠다.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전달해드려서 술자리에 안주감을 섞도록 해줘야 되겠다. 아니면 국가와 민족이 기여해야 되겠다. 창조경제를 이걸로 발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일체 욕심이 안 느껴지고, 제가 이런 문장을 대할 때 간접적으로 느끼는 건 뭐냐면, 이 작가가 언어라는 진료에 관심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특히 한국어. 정영문 작가를 아시는 분은, 이분은 원래 번역 작가로 운명을 알렸다가 나중에 소설가가 돼서 지금도 문체가 굉장히 번역돼요. 근데 본인한테 한번 물어볼 기회가 있었는데 전혀 개의치도 않고, 제가 보기에 이분한테 이 소설에, 이게 줄거리가 전혀 없진 않은 소설인데, 소설의 줄거리, 등장인물 이런 것들, 나오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은 글을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그냥 기재들이고, 정말 이 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 거는 현대 한국어를 가지고 내가 어디까지 쉽게 말해서 놀아볼 수 있을까. 즉, 문학 작가로서 나의 자기의 세계를 어디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의미에서 이 책을 썼다고 저는 믿고, 그런 자기의 세계, 그러니까 세상에 따른 당위적인 가치로부터 좀 분리되어 있는, 정말로 그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세계를 영원히 포기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세계를, 역설적으로 그 세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위성으로 이거를 어느 정도는 포위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이중의 게임, 이 또한 스릴 있고 즐겁지 않을까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